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지방직 구급시험 끝이 났어요, 올해. 올해 가장 중요한 시험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올해 지방직 구급시험이죠. 자, 시험 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다행히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행정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출문제를 학습을 잘 하신 분이면 기출문제 사실 거의 100% 들어오긴 하죠. 그래서 아마 공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신 분이면 95점 이상이 나왔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잘 보신 분들은 그래도 아마 90점 이상은 나오셨을 거예요. 자, 앞서도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행정학에서는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거죠. 물론 동형 모의고사나 관련 자료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한 꼼꼼한 학습, 그리고 오늘 시험처럼 시험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을 때 내가 실수를 안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는 거, 그런 연습도 아마 분명하게 또 필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 총평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해설을 해볼게요. 올해 이번 지방직 구급 시험부터는 제가 이제 방문가 학원에서는 더 이상 공식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였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선지 보시는 순간부터 뭐가 이상한 걸 느끼셨죠? 관료제 병리 중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나요? 이거 없죠. 물음표, 물음표. 얘는 누구 거예요? 얘는 대리인 이론이죠. 대리인 이론. 대리인 이론이 나오는 거죠. 관련이 없잖아, 말 그대로. 보통 우리 인사혁신처 출제 문제는 관련 없는 이론을 막 집어넣고 하지 않는데, 이번 문제 좀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대리인 이론에서 나오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주인의 이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대리인이 문제가 일으키는 게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주인이 감시를 제대로 못하니까 대리인이 주인의 이득에 반하는 행동, 도덕적 해이죠.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1번은 사실 앞에 선지도 좀 이상해요.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강화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보통 반대로 돼 있죠. 관료제 병리 현상은. 그러니까 목표는 간과하고 법규나 규칙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관료제 병리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왔고, 2번하고부터 해서 3번, 4번 선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불필요한 문서 작성이 많아진다.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법문 용례, 레드테이프죠. 그래서 이런 병리현상 맞고요. 세 번째, 안정적인 조직 구조 내에서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선례, 과거 했던 대로나 아니면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상급자 권위 의존하는 거, 이 무사한이라고 하죠. 네 번째,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잘하는데 내가 하던 일만 잘하고 다른 건 못하는 거죠. 전문화로 인한 전문화는 분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참 이제 잊으실 때 됐죠. 합격하시고 올해 빨리 잊으셔야겠죠. 나카무라랑 스모르다. 최근의 학자들이 아니죠. 이 책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책은 1970년대 오래됐죠. 지금 2026년이니까 5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책 내용이 아직도 출제가 되고 있죠.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 자, 워낙에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학자들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문자가 뭐죠? 고지 협재가 아니죠. 고지 협재가 아니죠.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정책 결정에서 집행자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고전적 기술 관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정자가 다 정해주면 집행자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관료적 기업가용은 정책 집행자가 사실상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집행자가 정해주고, 그리고 이 집행자가 하자는 대로 결정하는 거죠. 호소합의처럼.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책 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한다 했고요.
정책 결정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원전 정책 세워 원전 정책. 원전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책 결정자는 이 원전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원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정책을 쪼끔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싶은 거야.' 전반적으로 다 정하기에는 내가 잘 모르는데 잘못 결정하면은 책임 소재가 따를 수가 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쪼끔만 정해 보는 거야 쪼금만. 요만큼만. 정할 때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해 줘야 될지 원전 정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안전한 원전 운영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인 목표는 정책 집행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집행자한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적 실현감이죠. 그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죠. 뭐 나머지 협상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도 참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실적주의. 이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할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역사적으로 보면 엽관주의, 미국에서 엽관주의가 먼저 도입됐고 그다음에 엽관주의 폐해가 심각하니까 실적주의. 실적주의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라고 나온 게 대표관료제죠. 대표관료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죠. 엽관주의는 이제 주로 이제 민주성을 추구했고요. 실적주의는 여기 뒤에 이번 선이 나온 것처럼 능률을 강조했죠. 대표관료제는 공직 내부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채용하자. 형평성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문제 볼게요.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 누구나 시험만 잘 보면 공무원 될 수 있어. 맞죠?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온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이게 딱 그 기회 균등인 거예요. 그래서 3번 선지랑 이어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채용 시험 볼 기회를 주겠다. 시험 잘 본 사람이면 무조건 합격시켜 줄게. 그리고 안정성 확보는 어떤 게 나오죠? 실적주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신분 보장이었죠. 기존의 역관주의는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공직의 안정성이 떨어졌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실적주의에서는 신분 보장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맞고요. 얘 맞고요. 다 맞죠. 남은 거.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공무원들을 누가 임명하냐?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혹은 대표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얘는 역관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죠.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들 맞추셨던 문제 같고요. 네 번째 문제는 신제도주의 물어봤죠. 자, 우리가 제도주의 관련해서 신제도주의는 크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또 하나는 역사적 제도주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배경이 좀 다르죠. 얘는 사회학, 얘는 정치학.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에 기반하고 있죠. 다 특징이 있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경험적 제도주의나 규범적 제도주의 얘는 일단은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탈락. 내용 보니까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은 이후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특정한 경로에 따른다. 이거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라 하죠. 경로 패스 디펜던스라죠. 이게 뭐죠?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역사적 제도주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응시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어때? 우리나라 필기 시험에 따라서 여러분들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 과거 쭉 이어왔죠. 공무원 채용 제도 자체가 필기 시험 보고 좀 이따 면접 보고 필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잘 안 바뀐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역사적 제도주의가 정답이 되죠.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는 특별회계 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 원칙에 대한
예외인가라고 묻죠. 특정 예산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해 예외로 물어봤단 말이죠. 공개성의 원칙. 이 공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거죠. 그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된다가 공개성의 원칙이고, 공개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물을 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국방 관련된 거죠. 안보 이런 것들. 국익에 해야 할 거, 공개됐을 때 경우에는 국익에 손해가 생길 경우는 이제 공개를 안 할 수가 있죠. 얘 아니죠. 아니고요. 국방비 예산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하나로만 존재해야 된다. 이게 단일성의 원칙이죠. 우리가 국가의 재정을 분류를 해보면 예산이라는 녀석하고 기금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녀석은 우리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단일성의 원칙을 준수를 하려면은 예산은 일반 회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일반 회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당연히 특별 회계나 기금은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경이 나왔죠. 추경은 예산이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별도로. 추경도 마찬가지로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죠. 정답은 공통적으로 예외라 했으니까 단일성의 원칙이 되는 거고, 완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는 총계주의 원칙이에요. 총계주의 원칙. 총계주의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완전성의 원칙은. 그러니까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계상해야 된다. 얘가 완전성의 원칙이고 총계주의 원칙이라 하죠. 그 안에 얘가 대표적인 게 수입대체 경비잖아요. 근데 추경이나 특별회계는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산은 주어진 목적, 주어진 규모, 주어진 시간 혹은 기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이게 한정성의 원칙이잖아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 특별회계나 추가 경제가 목적은 달라지지 않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용이랑 전용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규모가 달라지는 거. 정해진 규모대로 써야 되는데 더 커지는 경우 일반적이죠. 예비비나 추가 경제 예산이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요. 특별회계 예산은 규모가 달라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예외가 돼야 되니까 그래도 탈락이죠. 기간 혹은 시간도 예외가 될 수 있죠. 기간이나 시간. 예산은 한 해경도에다 다 써야 돼요.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월 이런 것들이죠. 그 특별회계나 추경은 해당 사항이 없죠. 결국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은 여섯 번째 문제는 로이가 나왔어요. 로이의 분배 정책 물었죠. 로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 분구, 규제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중에 분배, 나눠주는 정책 물어봤단 말이죠. 첫 번째 현재 볼게요.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이나 소득, 권리 등을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킨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죠. 얘는 재분배 정책이죠. 탈락. 정부 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 조정, 이건 구성정책이죠. 얼마 전에 구성정책 했죠. 예를 들어 정부 조직 개편했잖아요. 왜 출제는 안 됐지 아직. 맞아요, 맞아. 이 구성정책이고 탈락이죠. 분배 정책 물어봤으니까. 분배 정책은 나눠주는 건데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로그롤링은 협력이고요. 포크배럴은 경쟁이죠. 분배 정책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협력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경쟁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협력하는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공항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경쟁하죠. 이 경쟁하는 건 포크배럴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강력한 힘을 얻으려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어때요? 협력이 잘 돼야 돼. 지역 정치인들끼리. 그러면 이 로그롤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 정답 네 번째 선지.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민간 부분으로부터 추출한다. 이는 다른 친구 거죠. 추출 정책이죠. 알몬드와 포엘 거죠. 알 상추 공규죠.
추분기 여기 나오죠. 추정치. 네 번째가 그래서 얘도 또 탈락이죠. 정답은 3번 나왔고요. 일곱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정부는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효과를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 정책했어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책 시행 전후에 흡연율 조사했다. 시행 전 흡연율을 A라 할게요. 시행 후 흡연율을 A'이라 할게요. A''이라 할게요. 그러면 그전에는 10%였는데 흡연율이 5%로 내려갔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뭐 했냐면 정책을 했다는 거죠. 흡연 금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했더니 5% 내려갔다. 근데 뒤에 무슨 얘기했냐면 조사기관의 의원이 대중매체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캠페인을 했단 말이야. 중간에 또 캠페인도 했네. 이게 외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지 말 그대로. 그래서 흡연 금지를 했기 때문에 흡연이 떨어진 건지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흡연율이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 역사인을 하죠. 뭐 나머지 요인들 다 있지만 뭐 생략할게요. 다른 사실 이 기출 문제 똑같은 정답으로 역사에 나온 기출 문제 있죠. 여덟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 뭐 대표적인 우리가 과거 예산제도 이런 게 있죠. 네 가지가 있죠. 품목별 예산제도. 그 다음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 다음에 계획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죠. 최근에는 뭐 신성과주의 이렇게 공략자들이 번역을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내기도 하죠. 그 가운데 잘 분류는 안 하지만 목표 관리 예산제도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내용을 보니까 국방 사실 이 문제는 맥나마라는 국방장관이 나오죠. 맥나마라는 사라졌고 이제 국방의 얘기 나오고 케네디 정부의 맥나마라는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예산의 시기가 장기적인 거죠. 장기는 사실은 계획예산제도죠.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할 때 예산은 한 해견도 아니지 그 단기적인 거고 그 단기적인 예산하고 장기적인 계획하고 제일 매칭을 시키자 이게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장기란 단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아홉 번째 문제 볼게요. 아홉 번째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 배분의 사무 배분의 원칙. 이것도 정답으로 많이 나왔죠. 보충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시군구, 기초지방령 우리나라는 시군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잖아요. 시군구에서 처리가 먼저 해봐. 얘가 먼저 처리해보고 잘 안 되면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시도. 얘가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처리하자.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다 보자마자 여러분 바로 고르셨죠. 워낙 또 정답으로 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죠. 기타 포괄성의 원칙, 사무 배분할 때 관련 사무도 함께 배분해라. 이게 포괄성의 원칙이고 불경합성 원칙, 배분할 때 이 지방 정부들 간에 이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분을 잘해라는 얘기고요. 응익성의 원칙은 사실은 응익성은 상호배분 원칙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응익성이란 말은 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응익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없고요. 열 번째 문제 볼게요. 정책 결정 모형 물어봤죠. 이 문제 참 정답도 쉽게 나왔죠. 또 열 번째가 굉장히 쉽게 나와요. 왜냐? 조직화된 무질서. 보자마자 쓰레기통 모형이구나. 해놓고 이제 우리가 문해 참선을 찾아서 되겠죠. 문제, 해결책, 선택기에 참여자. 네 개 다 있네. 쓰레기통 모형이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사실은 다른 모형하고 좀 큰 다른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합리 모형이든 점증 모형이든 뭐 만종 전부 다 의식적 의사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쓰레기통 모형은 정말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 이 쓰레기통 모형이죠. 뭐 정답 쉽게 나오고요. 11번째 문제 볼게요. 11번째 문제는 BSC가 나왔죠.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죠. 약자로. 약을 BSC라죠. 이걸 줄여서. 그 고객 간접 지표를 물어봤죠. 얘 사실 구구문제 나왔던 건데 BSC 얼마 전에. BSC는 이거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게 재무적인 관점이죠. 돈이죠, 돈. 얼마나 매출 잘 내냐. 요거 가지고 성과 평가했다면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보자는 거예요. 재무도 봐야 되고 고객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부 업무 처리 어떻게 하는지 내부 프로세스라죠. 내부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구성원들이 학습과 성장,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네 가지죠. 4대 관점이라죠. 네 가지. 4대 관점은 전통적으로는 재무적인 관점만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어떤 관점으로 봤다면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재무적 관점인 고객이나 네오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을 다 추가해서 균형 있게 바라보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BS 밸런스죠.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그 중에서 이제 고객 관점, 얘 관점에서 지표는 말 그대로 수치화된 그 지수죠. 말 지표죠. 말 그대로 지표. 여러분 성적이 지표잖아요. 지금 행정학 그 실력의 지표가 이번에 시험 보신 점수가 여러분 지표예요. 마찬가지죠. 고객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게 고객 관점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수치가 필요한 거죠. 고객 관점에 포함되는 지표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게 고객 만족도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얘는 민간 기업은 고객 만족도가 되는 거고 정부 정책, 그러니까 이 정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이제 고객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책이라는 단어겠죠. 정책 그리고 민원 이런 것들이죠. 다 고객 관점이 되는 거고요. 직무 만족도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내 일에 만족하냐에 대한 부분이죠. 얘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다음 12번째 문제도 참 많이 나왔던 문제죠. 다만 이제 문제를 보는 순간 국가공무원법이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지방공무원법이 나왔죠. 영어의 정의를 옳지 않은 거예요. 지방공무원법. 야 이건 참 골치 다른 건가 했는데 사실 같아요. 같은 거고 정답은 3번이에요. 다들 아는 거니까 상세 설명보다는 전직이죠.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직렬 공무원인데 세무직렬이 너무 안 맞아. 행정직렬로 바꿔야지라고 하는 게 전직인데 뒤에 설명은 뭐라 됐냐면 같은 직급 내에서 직급은 사실 직급이라는 단어 이미 들어있어요. 직급은 예를 들어서 행정 5급 얘가 앞에가 직렬이고 얘가 등급이란 말이죠. 직무 등급이란 말이죠.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직급이라 부르잖아요. 같은 직급에서는 그 직렬이 기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말 자체가 안 맞고요. 보직 변경이나 보직을 바꾸는 보직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전보라고 하죠. 전보. 여러분도 입직하시면 전보 많이 하실 거예요. 전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조금 한 1, 2년 근무하면 또 다른 담당 업무 생기고 또 1, 2년 근무하면 또 다른 부서가 다른 담당 업무 하시고 전보는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전직은 잘 안 하죠. 저도 전직 한 적 없는데 전직은 보통 잘 안 해요. 13번째 문제는 우리 자원 의존 이론 나왔죠. 자원 의존 이론. 이게 여러분 주시면 얘랑 같이 대비되게 많이 나오는 게 조직 군 생태론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출제 최근에 됐었죠. 많이 되는 이론 중 하나죠. 조직 이론 중에. 자원의존 이론은 이미 이론이죠. 얘는 결정론이고 대표적으로. 근데 이 자원의존이 좀 헷갈리게 한 게 뭐냐면 조직을 자원을 획득하는데 환경에 의존한다는 게 이게 결정론 아닐까? 그리고 얘가 나는 임의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환경 의존하는 게 맞는 편일까? 여기 헷갈린다 했죠. 근데 그 자원 의존 이론 내용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표현이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데 그렇다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대응하진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맞는 얘기죠. 조직에 의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 했죠. 환경과 관계에서 환경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정해진 대로 조직군 생태론처럼 환경에 의해서 우리 조직의 미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관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세 번째도 같은 말이에요. 조직은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정답이죠. 네 번째는 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 번째까지가 명확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좀 속어로 좀 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14번째 문제요. 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라이트 나왔죠. 라이트는 일단 라이트의 모형이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나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연방 국가죠. 미국 연방 국가잖아요. 지금 월드컵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방 국가는 연방 정부가 있고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그 밑에 또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단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연방 정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의 모형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미국같이 연방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온 이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와요. 1번이 나오고 세 가지 모델 있죠. 뭐 이걸 잘 모셔도 되고, 아니 뭐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고, 영국 나왔고, 그래 탈락이고, 다섯 가지 자원을 관련했죠. 누구 거죠? 로즈 얘기, 로즈. 로즈의 자원 의존 이론이죠. 로즈의 자원 의존 이론에 따를 때 이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는 서로 위에 있는 자원이 있어. 서로 의존한다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얘도 뭐 어렵지 않았고요. 15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나죠. 기업과 정치에서 규제로 인해서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바르게 연결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었고요. 두 문자로 이렇게 기억하시죠. 대, 고, 기, 이. 그래서 대중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다 분산되어 있고, 여기가 편익이죠. 편익이 집중이냐, 거꾸로죠. 분산이냐, 집중이냐, 비용이 분산이냐, 집중이냐.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드렸는데 여기서 기억이 여기죠. 그래서 비용은 소수의 집단에 집중이 되고요. 혜택은 다수가 누리는 거죠. 분산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과 정치 상황은 소수의 집단이 모든 비용을 왕창 부담하고요. 다수의 집단은 조금의 이득을 다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 정책은 소수의 집단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요. 규제가 도입되기가 좀 어려워요. 고객 정치는 정확하게 반대죠. 소수의 집단은 이득 보고 다수가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소수의 혜택을 본 집단이 이런 규제를 도입해달라고 거꾸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어제 정답은 그래서 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다시 분산된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그 다음 16번은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죠. 여러분 징계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나왔죠. 얘도 징계는 6가지 나와죠. 6가지 구분할 수 있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2개가 경징계고요. 위로 4개가 중징계죠. 견책은 전과에 대해서 훈계만 하는 거고요. 감봉은 1에서 3개월 동안 보수 감하고 3분의 1 맞죠. 나머지 위에 건 전부 다 어때? 보수가 전액 감하게 돼 있죠. 정직이죠. 정직은 1에서 3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유하죠. 잘리는 건 아니니까. 보수는 전액 감해요. 그 다음에 정답은 결국은 여러분들 1번부터 3번 선지까지 다 해결하고 4번만 남았죠. 정직 및 감봉은 징계 처분의 휴직 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정답은 이제 정지하지 않는다는 건데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됐는데 정지하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직 3개월 받았단 말이죠. 열받는다. 휴직이나 하자. 그러니까 휴직하면서 정직을 지나가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휴직 기간 동안에는 정직이 효력이 없는 거고 정직 효력이 정지되는 거 휴직 끝나고 나서 다시 정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정지한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요건 근데 어차피 얘도 속은 되죠. 혹시 4번 선지 모르셨더라도. 17번째 문제예요. 네트워크 조직 나왔죠. 네트워크 조직은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죠. 유연한 조직이에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분류가 되죠. 데프트의 조직 유형에 따를 때 기능 조직, 그다음 사업 조직, 그다음에 매트릭 조직, 그다음이 수평 조직,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갈수록 제가 유연한 거, 유기적인 조직이랬죠. 유기적이고 반대로 가면은 기계적인 조직이랬어요.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밑에 아래 분류된 세 가지가 주로 이제 타협 완료제로도 분류가 되죠. 이렇게도 돼요. 수평 조직은 최근에 뭐라고 나왔냐면 홀라크라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홀라크라시. 기출문제 나온 적 있죠. 이런 단어. 근데 그중에 네트워크 조직 물어봤으니까 조직의 핵심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네트워크로만 형성한 조직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나머지 다 스킵을 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유기적인 조직이니까. 기능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는 신속하게 대응 잘 못해요.
예, 이게 네트워크는 그 반대편이 있죠.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에 맡겨놨어. 그러면은 내가 직접 공장을 설립했을 때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공장을 가동을 멈추기 어려울 수도 있죠. 멈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외부에 맡기면 어때요? 그냥 생산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안 맡기면 되는 거죠. 리스크는 없죠. 줄어들죠, 리스크가.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고 아마 여러분 다들 맞추셨을 거예요. 18번째 문제도 재산 등록 의무자 물어봤죠. 재산 여러분도 아시는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탈락.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 국정원 해야 되나? 개수촌. 넘어갈게요. 특별시나 교육감이나 굉장히 고위직들이죠. 교육감이나 교육장들 당연히 포함돼요. 포함되고 헌재 헌법연구관 이거 어렵네. 근데 있긴 있죠. 특정직 공무원 또 외우고 계시지만 헌법재판도 헌법연구관도 사실은 좀 고위직 공무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검사 판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도 포함이 돼요. 사실 정답 2번인데 나머지를 좀 소거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출문제를 사실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이것도 재산등록 의무자로. 자, 그래서 소거되고 19번째 문제가 이제 조금 이론을 포토와 롤로의 동기부여 이론이었죠. 일단 포토의 롤로의 동기부여 이론을 이름을 아셔야 되죠. 성과 만족 이론이래요. 제가 이렇게 화살 그래서 그릴 거예요. 성과 만족 이론이 포토의 롤로의 동기부여 이론이고, 그리고 동기부여 이론 첫 번째 선지부터 여러분들 두 문자 바로 나와야 되죠. 내용 이론이 아닌 과정 이론이다. 제가 이거 기억하셔야 했죠. 두 문자로. 기, 목, 형, 성과, 학, 통. 6가지가 대표적인 동기부여 이론에서 내용 이론이 아닌 과정 이론이죠. 기대 이론, 목표 설정 이론, 형평성 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성과 만족 이론, 학습 이론, 통로 목표 이론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지금 얘가 물어봐. 성과 만족 이론은 포터롤로 이론이고 얘가 과정 이론이다. 과정 이론. 내용 이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과정 이론만 두 문자로 따서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성과 만족 이론 구조가 이렇게 되죠. 성과를 내면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성과를 내면 외재적인 보상과 내재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해요. 주어진다고 해요. 외재적인 거는 내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거예요. 승진, 성과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과. 내재적 보상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직무 만족도랄까요. 직무 만족도. 성취감, 성취감. 그럼 내가 성과를 내면 보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나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상이 공정해야지 만족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내 동기하고 나하고 똑같은 성과를 냈는데 동기는 성과급 200만 원 받고 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1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만족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볼게요. 보상은 공정한 거로 지각돼. 이게 여기예요. 공정한 거로 지각돼야지만이 만족감을 충족하고 실제로 보상이 불공정하면은 만족감 충족시키지 못해. 다 맞는 얘기죠. 정답 3번인데 노력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 비판입니다.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논리 구조가 이거죠. 내가 성과를 내면은 보상을 받고 보상은 결국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되는데 거꾸로 될 수 있겠죠. 내가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해서 성과를 잘 낼 수도 있잖아요. 인과관계 방향이 반대로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노력이 성과에 미치는 관계 아니라 만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 그 성과 잘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 방향이 반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그리고요. 20번째 문제. 20번째 문제는 국가재정법상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해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결산보고서는 언제까지죠? 똑같죠. 바뀐 거 없죠. 4월 10일까지죠. 바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산보고서에 대해 결산검사에서 돌려주는 게 5월 20일까지죠.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로 국가결산보고 제출이 5월 31일까지죠.
자, 이건 뭐 간단한 문제긴 한데 암기가 돼 있어야겠죠. 아마 지금 영상은 좀 멈춰 있을 거예요. 아마 소리는 잘 들어갈 건데 오늘 강의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